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메뉴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제가 그동안에, 이건 뭐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그 같은 논조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저 혼자서 그랬습니다. 왜? 외형적으로 볼 때 일본 경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2018년까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었죠. 2018년인가요? 아베가 그러니까 경제 침략할 때만 해도 저 혼자 이렇게 싸움했잖아요. 솔직히요. 예. 자, 일본은 뭐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30년 된 게 뭐냐면요. 부채 모래성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비가 된 겁니다. 일본 경제는요, 일본 기업은 좀비가 된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딴지 거는 사람도 있어. 뭐냐면은, 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나 걱정하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일본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일본 얘기하는 것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여가지고 딴지 걸지 맙시다, 우리. 예? 자, 부채 모래성이 붕괴된 거예요. 일본의 그러니까 자산 거품 붕괴가 90대 초에, 예? 우리가 자산 거품 붕괴가 그게 부채 모래성의 붕괴예요. 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또 이지머니로 대응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 이지머니로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일본 기업과 경제가 좀비가 된 겁니다. 예? 일본이 80년대는 대단했던 경제였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요. 근데 지금은 존재감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에요. 예? 제가 일본 과거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이 일본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일본의 GDP입니다. 2018년에 555조 엔 정도를 찍고, 그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 3분기까지 나왔는데 545조 엔이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한 10조 엔 정도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2018년 수준은 회복을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GDP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게 가계 소비하고 기업 설비 투자 이런 건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도 2018년에 정점 찍고 나서 감소하고 있다고요. 팬데믹 이전 수준이 20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냐면은 돈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공급해 왔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한 그러니까 이지머니냐고요. 그리고 엔저를 만들었잖아요. 엔화 가치를 그러니까 떨어뜨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베노미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폭탄 투입을 해가지고 엔화 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리고 이러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도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임금도 증가하고,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가지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거쳐가지고 일본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줄어들 거다. 이게 아베노미스 이거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혹세무민 경제학이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끄떡끄떡 그럴듯해 할 수 있지만은, 경제 아는 사람이 이 얘기에 끄떡끄떡하는 사람이라면요, 경제 잘못 공부한 사람입니다. 경제 잘못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 암기 교육의 문제가 경제학 공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죠. 자, 국민 총소득 GDP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경제활동도 포함된 거죠. 일본 국민만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 국민 총소득이라는 GNI라는 개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에 이건 정점 찍고 그 다음부터 회복이 안 돼지고 있잖아요. 회복이 안 돼지고 있어요. 2017년에 574.5조 엔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 그렇죠? 수출액. 엔화 기준으로요. 엔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수출액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건 아직 4분기께 안 나왔기 때문에요. 지지난해 2021년에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되느냐? 100조 엔 정도 달성했습니다. 100조 엔. 반올림 해가지고 100조 엔. 드디어 100조 엔 시대를 열었어요. 100조 엔 시대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입니다. 네? 역대 최고예요. 그런데 빨간색 선은 무역 수지예요. 무역 수지인데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무역 수지를 가리키는 건데 0이라는 수치가 저기 저 위에 있잖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 2018년도부터인데 어떻게 보면 아니죠. 일본의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수출액은 2018년에 기록했습니다. 102조 엔 정도로. 102조 엔 정도로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2018년에 102조 엔 정도로 기록을 했는데,
근데 2018년도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로 이제 그러니까 전환됩니다. 2018년 이후부터요. 네? 2018년에 마찬가지로 수출액도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는데 아직 그게 회복이 안 돼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역 적자는 2019년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그러니까 엔저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엔저냐 이거예요. 수출도 안 증가하고 무역수도 적자 보는 그 엔저를 못하러 엔저를 해야 되냐 이거죠. 엔화가치 떨어뜨려야 되냐 이거죠. 자, 달러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달러로 집계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엔화로 집계를 해요. 달러로 우리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달러로 이제 그러니까 계산하니까는 일본의 수출액을요. 보게 되면요. 일본의 수출액은요. 2011년도에요. 8,242억 달러를 기록하고요. 전체물질 기록하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 저기 회복이 안 돼주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에요. 달러로 볼 때는. 그 제가 왜 그랬습니까요? 엔저로 하니까 엔화 가치는 좀 증가할지 모르고 잠깐 증가했는데 달러로는 그러니까는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는 속빈 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빈 강정.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7,556억 달러니까는 7,556억 달러니까는 한 700억 달러 정도 아직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2011년 수준으로 했어요. 네? 자, 이거 뭐 과거에도 했던 얘기니까. 자, 근데 그래서 엔저를 그러니까 아베노미스의 목적이 뭐냐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자는 거거든요. 엔화 가치 떨어뜨리게 되면 다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마이너스까지도 내리고 돈을 계속 찍어내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엔화 가치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이 올해가 이제 지난해죠. 자꾸만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본이 그동안에 아베가 집권하고 나가지고 이 엔화 가치 떨어뜨리는 이유를 뭘 근거로 했냐면요. 일본은행 구로다가 뭘 그러니까 이제 명분으로 삼았냐면은 너무 물가가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가 목표치인데 너무 낮다 이거예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논리로요. 그런데 드디어 지난해부터 그 목표치 2% 목표치를 달성을 한 거예요. 달성을 한 거야. 예? 달성을 한 겁니다.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특히 중앙은행이 보고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든 기념 소비자 물가든 간에 3% 후반, 3.7%, 3.6 이거까지 지금 이렇게 3.8%, 3.7%까지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맞죠? 식량 물가를 보게 되면 거의 7%에 육박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고 있어. 왜 그러냐? 여기에 1등 공신이 뭐냐? 엔저입니다. 엔저예요. 엔저. 예? 드디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러니까는 예? 이 소위 말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는 이런 경제가 도래한 거예요. 도래했어. 근데 그럼 굉장히 박수 치고 해피해야 되는데 전혀 해피하지가 않죠. 전혀 해피하지가 않죠. 예? 왜 그러냐? 경제가 나머지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쭉 봤듯이 다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다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도 안 오르는데 월급이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1.6%도 안 올랐어요. 예? 재작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보게 되면 1.6%. 예? 근데 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것에 3배, 5배만 이렇게 오르고 앉아 있으니까 무역 적자가 2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환 보유액도 감소하고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엔저의 후유증 때문에 그걸 방어하겠다고 해가지고 외환 보유액을 그러니까 외화를 동원해가지고 이거 방어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렇죠? 최근에 이제 엔화 가치가 145엔 정도까지 갔다가 130엔까지 지금 엔화 가치가 회복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많이 하락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우리가 지난해 일본 경제가 겪었던 거 아닙니까? 10월달까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일본 장기 국채 10년물 수익률의 변동폭을 완화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장기 금리 인상을 한 것이다. 시장 금리를 인상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이제 구로다는 뭐냐면 일본은행의 총재인 구로다는 뭐라고 했냐면 긴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죠. 계속 완화적인 기조가 계속 간다. 구로다는 사실 이번 이제 4월 달이면 교차가 됩니다. 네? 임기가 끝나요.
이 아베노믹스의 저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시다는, 지금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지금 일본 은행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요. 예? 일본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아베노믹스하고 결별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19일경인가요? 예, 이때 이제 그러니까는 국채 수익률 변동폭을 완화한다는 이걸 발표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은 뭐냐면 2016년 2월 달에요. 2016년이니까는 아베 이 권력이 서서히 18대죠. 2016년 2월 달부터 소위 말해서 일본의 기준금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그걸 공정금리라고 부르는데 일본은요. 그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합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격인 것을 마이너스 0.1%로 세팅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해 7월부터 뭐냐면은 장기 시장 금리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7월달 통화정책에 의해서 뭘 발표하냐면은 국채 수익률 목표치를 0%로 그러니까 관리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 목표치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걸 9월달부터 시행을 하죠. 9월달부터요. 시행을 합니다. 네? 그때 0% 관리를 해가지고 지난해 그러니까 지지난해지 이제는요. 2021년 3월 19일까지 0% 관리를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거를 변동폭을 좀 늘려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확장을 했습니다. 0.25%요. 그러니까 0% 관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0.25%로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해 연말에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2배로 그러니까 확장한 거예요. 확장하다 보니까는 그동안 억지로 그러니까는 시장금리 10년짜리 그러니까 장기 시장금리를 0.25%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일본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국채를 막 사들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 의미는 뒤에 다시 정리할게요. 근데 그 확장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이 왜곡되잖아요. 금리를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일본은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YCC라고 해가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해서 수익률 곡선을 그러니까는 억제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은 대개 중앙은행이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가장 짧은 금리잖아요. 가장 짧은 금리. 하루에서 일주일 이 기간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인 겁니다. 가장 짧은 금리죠. 단기금리죠. 가장 단기금리죠. 그리고 나머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는 이것이 뭐냐면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경제 주체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되게 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뭐냐면 10년짜리 금리도 그러니까 자기가 세팅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사실상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것은 시장 경제가 아니죠. 시장 경제가 아닌 겁니다. 예? 미국만 하더라도 금리 통제로는요. 금융위기 이후에 하지 않았었죠. 다시 뭘로 했냐면은 그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 양적완으로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죠. 근데 금리에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는 금리를 직접적인 목표로는 안 했죠. 미국도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걸 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사실 이건 전시 상태니까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쟁 중에 그러니까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 전시 체제에서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리라는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에 직접 그러니까는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이 발상은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연전도 안 했었어요. 예? 근데 일본은 이걸 한 거죠. 예?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0% 넘게 되면은 0% 이내로 너무 떨어지거나 올라가더라도 이걸 0%로 관리를 하겠다. 이 목표치를 제시했다가 이걸 0.25%로 확장했다가 지난해 연말에 0.5%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는 가격을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일본 중앙은행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자기가 세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뭐냐면은 시장에다 맡기게 될 경우에는 경제가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일본 은행이 만약에 이거 장기 금리 이렇게 안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걸 감당 못 하겠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 일본은 금융시장 이건 시장 경제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자기가 세팅하는 거잖아요. 가장 짧은 초단기 금리도 세팅하고 지가 10년짜리 장기 금리 지가 세팅하는 거니까요.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뭐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YCC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좀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고 앉았지만은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닌 거죠. 자기가 가격을 세팅하는 건데. 예? 가격을 그러니까 이건 시장 금리는 경제 주체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이걸 변동폭을 넓혔느냐? 0.5로 그러니까 넓혔냐면요. 시장이 왜곡되고 자기가 보여온 달러가 축소가 되고 달러가 그러니까는 많이 달러가 축소가 됐거든요. 한 2,200억 달러가 축소가 됐으니까 미 국채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아가지고 이거 해버렸으니까 이게 미 국채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죠.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일본 은행 뱅크 오브 자펜이죠. BOJ라고 표현하는데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국채 보유 비중이요. 국채 보유 비중이 최근에 일본이 정부가 부채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부채가 엄청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그 채권 발행한 것 중에서 절반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요. 절반을. 이게 아베노미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 11%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50%를 지난해 12월 때 돌파를 한 거예요. 이게 뉴스가 되고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다 사들인 거야. 정부가 발행하고 일본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사주고.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정에 화폐하라고 그러죠. 재정에. 정부가 쓰는 돈은 재정인 거고, 그걸 그러니까는 돈을 찍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지원해준 거니까 재정에 화폐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은행이 그걸 사들여가지고 지가 이제 그러니까 저장하고 왔다 보니까는 국채의 유동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엔저가 계속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는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엔저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는 이 조치를 간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이제 부작용이 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과거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금리 올리게 되면 가장 큰 게 뭡니까? 정부의 재정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130엔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엔화 가치가요. 145엔까지 갔던 게. 근데 이게 19일 때 조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가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가장 큰 겁니다. 여전히 지난 1년간에 엔화 가치는 한 13% 하락했어요. 한국의 원화는 한 6%니까 2배 이상이니까는 엔화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범위를 0.25에서 0.25%를 늘리다 보니까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반대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게 불가피하다 보니까는 전 세계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 세계 국채 가격에. 전 세계 국채 가격을 연쇄적인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 국채 그러니까 배분하는 자금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정할 때, 일본에 그러니까는 국채 가격이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금의 이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일본으로 자금이 옮겨가면 다른 자금이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연쇄적인 이게 하락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채, 독일 분투, 독일 영어로 본드죠. 채권 사건 이게 이제 변한 건데, 그건 뒤에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행 BOJ가 국채 보유를 한 50%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니까는 국채 가격이 자기가 채권을 보유하고 엄청나게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채권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럼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물론 장부상 평가 가치의 손실입니다. 물론 이거는요.
그게 얼마 정도 되냐? 한 8,800억 달러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8,800억 엔. 이게 달러로는 한 67억 달러 정도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제는 뭡니까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그러니까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재정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냐면 일본 국채를 일본 은행 다음으로 많이 보유한 게 누구냐? 시중은행 그리고 보험회사들입니다. 이들도 그러니까는 그 보유한 국채 가치가 하락하니까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일본의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쭉 하락했다는 거고, 지난 11월 달에 잠깐 조금 올라갔지만은 쭉 하락했다는 얘기고. 자, 일본 국채 보유 규모하고 일본 은행 규모입니다. 일본의 국채 규모가 한 1,100조 엔 정도 되는데, 100조 엔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을 그러니까는, 절반을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보유한 거죠. 엄청나게. 예? 일본 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다 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 3월 1일이라는 게 아베노미스에서 그러니까는 이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은행 구로다 총재가 돈 찍어내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한 게 2013년 4월 달부터 취임하면서 시작하니까요. 3월 달에 11% 정도 됐습니다. 11%. 근데 이게 쫙 올라가잖아요. 50%까지.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이걸 대규모로 매입한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제 수익률 곡선을 이제 갔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16년 2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전환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로 전환을 했는데,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아베노믹스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그러니까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공급하게 되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도 좀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물가 목표치인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수출도 그러니까 좋아지고, 이럴 게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꿈이었었어요. 꿈이었는데, 웬걸 2015년 잠깐 그 2014년에는 그 2%를 잠깐 넘기도 했습니다. 근데 2015년 2분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뚝 떨어지기 시작해. 어느 정도 떨어지냐? 이거 봐보세요. 밑에 그림이 일본의 소비자 물가인데, 빨간색 박스로 네모 박스로 했죠. 2015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2분기부터 뚝 떨어져요. 네? 1% 밑으로까지. 2% 이상 그러니까 잠깐 달성했던 거에 쭉 떨어져요. 네? 떨어지다가 2016년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으로 빠져요. 디플레이션으로 빠져.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2% 밑이 계속 행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찍어댄데도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가 그러니까는 예? 이게 달성이 이게 미끄러지고 잠깐 달성했잖아요. 2014년도에 예? 잠깐 달성했다가 근데 이때 찍어낸 돈 봐보세요. 이때 찍어낸 돈이 164 한 5조 엔 정도였었는데 일본은행이 찍어낸 돈이 552조 엔이니까 이거는 한 400조 엔 정도 가깝게 찍어낸 거잖아요. 근데도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디플레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이게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기대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즉 아베노믹스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때부터 봤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국내 많은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부터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당연한 결과다. 예상했던 결과를 했던 것이고 그 디플레가 진행되고 경제가 무기력해지면서 2016년도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0.8%가 1%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16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월달부터 마이너스 디플레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게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거예요. 2월달에요.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게 형성될 게 아닙니까? 예? 시장금리가 기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되게 뭐냐면 그 1년짜리 예금을 들은 것보다 2년짜리 3년짜리 길게 하면 더 금리가 높듯이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장기금리가 공정금리보다 더 하락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더 하락하는 현상이. 예? 뒤에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0.1%인데 1년짜리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0.1%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참 이게 우리가 그 금융위기, 이 유로존 위기 이후에 유럽 중앙은행도 도입하고 그런 거지만은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 안 했던 어떤 이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예금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도 원금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악화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금융기관들은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버는 게 아니라 이자가 플러스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악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장기금리에 개입을 한 겁니다. 일본은행이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 7월 달에 통화정책회의에서 10년, 만기 10년짜리 일본 국채 수익률을 0%로 관리하겠다. 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게 하게 된 배경이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 떨어지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끌어올리겠다 이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너무 떨어지는 거야. 최근에는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현실적으로 예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진행된 거야. 그때 이게 소위 말하는 YCC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개념이지만 경제를 모르시는 개념은 Yield Curve Control이니까 이게 뭐냐면 수익률 곡선을 통제, 억제하는 정책이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자기가 시장 장기금리에 개입을 하겠다 이거예요. 네?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 경제가 실종된 걸 의미하는 거죠. 시장이 실종된 거죠. 왜? 시장 금리는 시장에서 형성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